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시즌 기간 제로톱으로 뛰었던 쿨루세프스키 선수, 그리고 왼쪽 측면에 배치됐던 손흥민 선수의 공격 시너지가 참 좋았었는데요. 정작 기대했던 9번 정통파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와 함께 뛰었던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은 손흥민 선수를 미끼이자 보조자로만 활용하면서 최악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솔랑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는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공격조합이 다시 가동되면서 최고의 경기력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국 현지 언론과 방송사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토트넘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에 토트넘 담당 제이 해리스 기자가 데얀 쿨루세프스키의 중앙지역 활용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분석 컬럼을 공개했는데요. 쿨루세프스키가 이제 측면이 아닌 중앙지역의 멀티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 속에 어떤 전술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인지, 이 효과가 손흥민 선수가 득점 위치를 더 자주 차지하고 확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컬럼의 전체 내용을 해석해드리고 이 내용을 통한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안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럼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데얀 쿨루세프스키 수수께끼인데요. 그가 토트넘 팀에서 어느 위치에서 가장 잘 어울릴까를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데얀 쿨루세프스키의 세 번째 풀시즌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세 가지의 포지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느껴지는 정리인데요. 2022년 1월 18개월간의 임대 계약으로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결국 3,1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계약으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3-4-3 포지션, 3-4-3 전술에서 오른쪽 윙어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는 2-3으로 패배했던 사우스햄пт턴과의 경기에서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해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격 트리오로 가담하면서 벤치에서 교체 선수로 뛰며 데뷔전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는 두 번째 선발 출전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2의 승리를 거둘 때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하며 자신의 공격 위협성이 어떤지 입증했는데요. 쿨루세프스키는 2021-2022 시즌 도중에 합류했지만 18경기에 출전해 5득점 8도움의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그의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쪽으로 드리블하는 것을 좋아하는 왼발잡이 쿨루세프스키보다 스피드와 또 박스 안을 휘저으면서 크로스를 뿌릴 수 있는 브레넌 존슨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10경기 가까이 결장한 당시에 쿨루세프스키가 중앙지역 매디슨의 자리에서 창의적인 위협을 가하는 역할로 기용이 됐고, 또 그때 이 역할을 잘 해내면서 주요 선수로 발돋움했는데요. 결국 측면 자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짜 7번이 아닌 정통형 클래식한 정발 윙어를 선호하다 보니까 존슨 선수가 사이드를 파고들면서 크로스를 하거나 컷백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사이드에서 뛸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이드에서 공을 내주고 컷백해주고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존슨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슈팅하는 것이 장기인 그 능력을 보여주기 어려워졌고, 쿨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이드 역할을 할 때도 거의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과정 속에 템포의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으로 배치되었을 때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는 9번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또 이번에 클럽 역대 최고의 이적료 영입 선수인 도미닉 솔랑키도 개막전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일주일에 앞뒀던 8월 10일까지는 정식으로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쿨루세프스키가 계속해서 평가전에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쿨루세프스키가 그나마 토트넘의 공격 라인 중에서 키도 크고 힘도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전방에서 센터백과 비벼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 역할을 맡겼던 손흥민 선수가 특히 후반기에는 이런 상대 센터백들의 집중적인 수비와 거친 대응에 조금은 고전했던 파회법이 나오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기보다는 측면에 두겠다는 생각 속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올 거니까 그에 대비한 전술적인 준비, 좀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쿨루세프스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 가운데 전술적인 실험 속에서 조금은 낭비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 역할을 또 아주 잘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자신의 포지션을 또 하나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가짜 9번으로 뛰었고,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는 측면 공격수 오른쪽에서 주전으로 뛰어왔었고 또 후반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쿨루세프스키, 그렇다면 현재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속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이 가장 적합할까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프리시즌 홈경기 마지막 평가전에서 토트넘은 2대3으로 패배했었는데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말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다시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출전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이제 막 솔랑키와 계약을 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번 쿨루세프스키가 최전방을 시즌 중에 맡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랑키와 계약한 이유가 솔랑키를 9번에 쓰기 위해서이고 또 히샬리송도 부상에서 돌아와 준비되길 바라는 이유는 9번 최전방 자리에는 조금 더 그 자리가 익숙한 선수를 배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프리시즌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 맡아주면서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의 강점과 특성은 그 자리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드나 와이드 포지션, 측면 공격수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리시즌의 기용은 그냥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쿨루세프스키가 그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전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또 프리시즌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며 그가 그 위치에서는 득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역할을 맡다고 하더라도 득점 위치로 갈 수 있고 또 중원 지역에 있으면은 더 많은 유연성, 중앙 지역에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렇게 썼듯이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데 솔랑키 선수가 레스터시티와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불의의 발목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또 히샬리송 선수도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버튼과의 경기에 누구를 최전방에 내세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대0으로 크게 이겼던 이 경기를 앞두고 선수 기용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는 쿨루세프스키를 최전방에 쓸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선택의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쿨루세프스키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 또 많이 뛰고 있고 정말 잘 뛰는 선수다라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최전방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지만 그게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전히 쿨루세프스키를 그 위치 최전방의 가짜 9번으로 쓸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뛰면서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선제골 장면에서는 쿨루세프스키를 앞으로도 충분히 가짜 9번으로 기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방으로 롱볼이 들어왔을 때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김민재 선수와 헤더 경합을 하는데 여기서 밀리지 않았어요. 페드로 포로가 공을 클리어링해서 뛰어오른 공에 대해서 쿨루세프스키와 김민재 선수가 함께 경합하고 떨어진 공은 물론 김민재 선수가 먼저 건드리면서 옆에 있는 동료 수비수 다이오 우파메카노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공을 쿨루세프스키가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따라 붙어서 가로챘어요. 툭 차서 이 공을 잘라냈죠. 물론 본인이 이 공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쇄도하던 브레넌 존슨이 이 흐른 공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존슨에게 패스를 하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형태가 됐는데요.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오른쪽 사이드로 침투하고 쿨루세프스키는 가운데로 침투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3자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전까지 들어왔을 때 브레넌 존슨이 쿨루세프스키를 향해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요. 이 크로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미히에게 걸렸지만 키미히에게 걸렸던 공이 튕겨나오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그 흐른 공을 쿨루세프스키가 또 한 번 강한 집중력으로 흘러나오는 공을 포착하면서 노이어 골키퍼가 뛰쳐나오는데 그를 통과시키는 강력하고 예리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했습니다. 이 득점은 쿨루세프스키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려고 했던 강한 결단력과 집중력과 의지에서 나온 골이라고 하면서 쿨루세프스키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흘러나온 공에 집중했고 반응했기 때문에 나왔던 득점이다라고 하면서 쿨루세프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본인의 힘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면을 입증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쿨루세프스키 선수의 측면 플레이는 분명히 그의 장점이자 측면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플레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지난 시즌 바로 2022-2023 시즌 첼시와의 경기 2대0으로 이길 때의 플레이인데요.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에서 뛸 때는 우아하게 공간으로 미끄러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고 뒤엉키게 만드는 탁월한 측면 플레이가 있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023년 2월의 경기였는데 첼시의 공격이 차단된 다음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곧바로 오른쪽 사이드에 클루세스키에게 길게 패스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클루세스키가 공을 받으려고 할 때 벤칠웰이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는데 등을 지고 공을 지켜낸 이후 빠르게 돌아서면서 클루세스키가 벤칠웰의 뒷공간을 파고들게 됩니다. 벤칠웰이 뒷공간을 내줬을 때 측면 공격수인 라힘 스털링이 함께 따라오면서 벤칠웰과 라힘 스털링이 클루세스키를 더블마크했는데 클루세스키는 이 더블마크 속에서도 유연한 드리블 기술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7회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고 또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빠져나오는 정말 현란한 개인 기술을 보여줬어요. 너트매그라고 하는 알까기를 성공시킨 것인데 클루세스키가 힘도 좋고 키도 큰 선수, 물론 측면 공격수 치고는 스프린트의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적인 민첩성과 발기술은 그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체구가 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갖출 수 있었던 현란한 테크닉이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상대의 두 명의 압박을 풀어내고 탈압박에 성공한 겁니다.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따라오고 또 티아고 실바까지 따라오자 빠르게 대한 클루세스키 선수는 본인이 공을 더 이상 끌지 않고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 공을 받았을 때는 지엘씨와 티아고 실바가 따라 붙었지만 케인 역시 무리하지 않고 왼쪽 측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하죠. 그렇게 공격이 전개됐을 때 벤 데이비스, 히샬리송, 클루세스키가 공격 지역으로 세도하자 역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토트넘이 3대4 상황을 만들면서 이 공격에서 결국에는 코너킥까지 얻어내며 아주 좋은 공격 장면으로 연결한 것이죠. 이 공격이 살아난 이유는 로메로가 클루세스키에게 공을 줬을 때 클루세스키가 자기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혼자 공을 운반하는 데 성공했던 그의 뛰어난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 덕분이고 이러한 클루세스키의 능력은 사이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결국에는 스트라이커의 바로 뒷공간, 상대 수비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뛸 경우 더욱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력적이다. 결국 측면에서 이런 역할을 보여주긴 했지만 중앙 처진 공격수로 뛸 때 측면 양쪽을 오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본인의 기술을 더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 거예요. 왼발만 고집스럽게 쓰는 클루세스키 입장에서는 오른쪽 사이드에만 갇혀있을 경우에는 너무 원패턴 플레이가 되는데 중앙으로 오면 더욱더 활발하게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와 치렀던 원정 경기에서 클루세스키 선수가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메디슨의 자리, 공미 자리를 맡았었죠. 이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하나의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로메로가 라인 사이, 상대의 수비 사이를 지키고 있던 클루세스키에게 바로 전진 패스를 줬죠. 이때 클루세스키가 공을 받자마자 오른발로 놀라운 퍼스트 터치를 보여주면서 라이언 레이치를 따돌리는 정말 탈압박에 성공하는 원터치를 보여줬고 이 터치를 했을 때 예이츠와 윌리벌리가 함께 또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갔지만 클루세스키가 이 선수들의 사이 공간, 네코 윌리엄스가 좁혀 들어오자 그 뒷공간을 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내줬습니다. 오른발로 돌려놓고 왼발로 스루 패스를 딱 찔러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스키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포레스트 골키퍼 매터너와 마주했는데 아쉽게도 매터너의 선방에 막혔어요. 사실 넣었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듯 클루세스키가 중앙 공격수로 뛸 때는 신속하고 빠르게 공을 소유하면서 또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본인이 무당탕탕 밀고 들어가거나 슈팅 욕심을 내기보다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주려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클루세스키가 최전방에서 뛸 때는 마치 해리 케인이 가짜 구원으로 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손흥민 선수에게 줄 수 있고 클루세스키가 최전방에 있을 때는 저 앞에서 빈 공간을 왼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채워주는 형태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솔랑키가 결정하면서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 그리고 최전방 쓰리톱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제기됐죠. 히샬리송, 손흥민, 클루세스키 중에 누가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을 할지 궁금증이 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루세스키와 존슨이 함께 선발로 뛰면서 클루세스키가 공미로 뛰게 됐습니다. 이 전술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클루세스키가 원톱이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존슨이 오른쪽에 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왼쪽 오도베르, 전방 손흥민, 오른쪽 브레넌 존슨, 클루세스키는 메디슨과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선 겁니다. 지금까지 맞지 않았던 역할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 역할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맡았던 공미 역할, 프리시즌에 맡았던 전방 공격수 역할, 그리고 오른쪽 측면의 역할을 모두 다 소화하는 그런 유연한 플레이로 이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오른쪽 메잘라의 위치에서 한 칸 올라가면 스트라이커, 한 칸 옆으로 가면 공미,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측면 공격수가 된 것이죠. 브레넌 존슨과 클루세스키가 또한 오른쪽에 같이 몰려서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더블 윙어처럼 뛰기도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이 개막한 이후 함께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18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7경기만이 2023년
2020년 말 이후 후반기 올해 나왔기 때문에 둘이 함께 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결국에는 쿨루세스키와 존슨이 기회를 나눠 가진 상황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기 전반 14분 비수마의 선제골 과정에서는 존슨과 쿨루세스키가 함께 근거리에서 오른쪽 영역을 지배할 때 어떤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플레이였다고 했는데요.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쿨루세스키와 매끄럽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에버튼 수비의 밀집도를 흔들어내고 이 3-4명의 선수를 풀어내는 원투 패스를 가져갑니다. 쿨루세스키는 존슨의 패스를 받자마자 백힐 패스로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해주면서 공격 템포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존슨이 이 패스를 받아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드리사 게이가 달려들었잖아요. 이때 존슨은 뒤에서 비어있던 메디슨에게 빠르게 공을 패스해줬고 메디슨은 이 공을 잡자마자 존슨이 딸고 들어온 공간이 생기자 쿨루세스키가 빈 것을 보고 빠르게 쿨루세스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쿨루세스키가 공을 잡자 게이와 미콜렌코가 또 한 번 선수가 공을 잡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존슨을 막던 선수들이 바로 쿨루세스키를 압박하러 왔으나 이렇게 우왕좌왕 공의 이동에 따라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템포를 속이기가 좋았어요. 쿨루세스키가 유연한 드리블 동작으로 게예까지 속이고 비탈리 미콜렌코까지 제치면서 이 두 명 사이를 빠져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 무려 에버턴 수비 6명이 에워싸고 있지만 쿨루세스키가 여기서 공을 지켜내면서 반대편 공간에 비수마가 프리하게 있는 것을 보고 패스를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픽포드를 뚫어내는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메디슨 쿨루세스키의 더블10 쿨루세스키 존슨의 더블 7번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쿨루세스키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어떻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줬고 또한 저희가 이야기 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전하지 않도록 쿨루세스키가 전방 압박 상황 내지는 또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직접 부딪혀야 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주고 쿨루세스키가 올라가주면서 쿨루세스키가 9번, 10번, 7번 역할을 모두 동시에 소화하는 엄청난 멀티 능력을 경기 중에 보인 것입니다. 쿨루세스키는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지만 에버튼과의 경기는 그가 중앙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 보기 드문 경기였는데요. 쿨루세스키의 터치맵을 보시면 주로 오른쪽 사이드와 터치라인 그리고 전방 공격 지역 그리고 중앙 공격 지역이 모두 있고 특히 존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터치라인에서도 많은 플레이가 있었어요. 반면 함께 10번 공격수로 자리를 양분했던 메디슨의 터치맵은 다른데요. 왼쪽 지역의 터치가 물론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앙 지역과 오른쪽 지역까지 넘나듭니다. 즉 메디슨이 조금 더 중앙 미드필드처럼 뛰어주고 쿨루세스키는 중앙이지만 측면 역할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경기의 평균 포지션 그래픽을 보면 22번 존슨과 21번 쿨루세스키가 사실상 서로 겹쳐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쿨루세스키 역시 넓게 드리프트하려는 본인의 윙어로서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존슨이 겹쳐서 달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겹쳐져서 서로 혼선을 빚는 게 아니라 에버튼 수비에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떤 한 명이 막히면 다른 한 명이 들어오고 둘이 시너지를 내면서 유연하게 작동이 된 겁니다. 쿨루세스키는 더 이상 존슨과 오른쪽 윙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왼쪽 공격수로 데뷔한 새 영입 선수 윌슨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 번리에서 여러 차례 왼쪽 공격수로 활약한 바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도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즉 오도베르와 존슨이 오른쪽 자리를 오히려 경합하면 경합했지 쿨루세스키는 그 자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메디슨의 자리도 지난 시즌에 쿨루세스키가 대신했지만 올 시즌에는 루카스 베리발이 메디슨의 자리를 이어받을 플레이메이커로 보입니다.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세스키 선수가 경기 중에 다른 역할을 많이 맡으면서 이동을 해도 경기력 저하가 없이 플레이할 수 있고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열쇠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프리시즌 일본 한국 투어에서 이미 그 역할을 받아들인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쿨루세스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본인이 미드필더로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윙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다재다능함에 대한 자신감까지 말했습니다. 지난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10번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 포지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커리어를 시작할 때 어린 시절에 맡았던 게 바로 그 자리가 주 포지션이었는데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오른쪽 윙어로 이동한 거였거든요.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자리를 찾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뛰는 역할도 병행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때로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면서 자신이 어떤 한 자리를 고집하기보다는 팀에 필요한 역할, 특히 궁극적으로 유일한 목표는 내가 어느 자리를 뛰든지 최선을 다해서 팀의 승리에 돕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쿨루세스키가 팀에 남을 경우 어떤 한 자리의 확고한 주전은 아닐 수 있지만 아주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변속기어, 팀의 전술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솔랑키 선수와 함께 뛴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가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움직여야지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뛰면서 우도기가 인버티드로 들어오고 메디슨도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온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축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고 오도베르 왼쪽, 쿠루세스키 선수를 오른쪽 몇 잘라내지 메디슨과 쿠루세스키의 더블텐에서 쿠루세스키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했던 에버튼전과 같은 사례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솔랑키가 원톱으로 설 때 왼쪽 오도베르, 중앙 쿠루세스키,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되든지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클루세스키와 역할을 나눠갔든지 혹은 솔랑키가 에버튼전에 클루세스키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클루세스키가 뛰었던 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의 자리로 내려가서 더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드린 오른쪽 윙어도 되고 전방 공격수도 되고 공미도 되는 그 역할을 맡는 프리롤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에는 클루세스키의 활용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3라운드 경기 치르는데요. 이 경기도 솔랑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루세스키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9월 15일 밤 10시 A매치 쉽기 이후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이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 더더욱이나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코벤트리와의 카라바오컵 또 유로파리그 첫 경기도 주중 경기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쉬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코벤트리전 정도만 쉬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 중요한 경기들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기 위한 전략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민해야 되고 그 힌트를 에버튼과의 경기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드러났던 차이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경기로 뉴캐슬과의 주말 경기를 펼치게 될지 또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지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올 시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